안녕하세요. 즐거운 라디오입니다. 자, 오늘은 중국 화웨이 오늘부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도체 못 받는다, 이제 망했다 라는 주제와 또 아주 좋은 소식입니다. 삼성전자 이미지 센서 신제품 개발 소식에 일본이 발칵 뒤집힌 이유, 일본 반응, 미국이 한국 아주 잘 도와주는 듯 신의 한 수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국의 5G 도약을 상징하는 기업이죠. 이 중국 화웨이가 미국 정부의 제재로 오늘이죠. 15일부터 결국 반도체 부품을 새로 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지난달 발표된 미국 상무부의 공고에 따라서 오늘부터 이 미국 기술을 부분적으로라도 약 1%라도 활용한 세계의 전 반도체 기업은 미국 상무부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만 화웨이의 제품을 팔 수 있게 된 것이죠. 스마트폰의 두뇌 격인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에서부터 이 통신용 모뎀칩, D램과 낸드 같은 메모리에 이르기까지 이 전반적인 모든 반도체들은 화웨이의 모든 주요 제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제 화웨이는. 따라서 화웨이는 앞으로 이 이동통신 기지국, 스마트폰, 컴퓨터, TV 등 이 다양한 제품을 만드는 데 필요한 반도체 부품을 추가로 조달할 수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항상 사업을 벌일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이 반도체들은 설계부터 생산까지 미국의 기술이 들어가지 않는 제품이 사실상 없기 때문에 화웨이는 모든 반도체 공급이 끊긴 것이나 다름없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예외는 없겠죠. 오늘부터 화웨이의 반도체 공급을 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승인에 대한 절차를 미국을 통해 밟으려고 노력을 해도 사실상 미국 정부의 승인 가능성이 아주 불투명해 업계에서는 화웨이의 반도체 구매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해진 것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끝났다고 봐야죠. 따라서 이 화웨이는 현재 확보한 재고 물량이 소진되면 스마트폰 생산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르면 내년 초부터 일부 부품 재고가 떨어지면서 화웨이가 더는 새 제품을 만들지 못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특히 여러 시장조사 기관의 결과에 따르면 이 화웨이의 스마트폰 판매량이 올해 1억 9,200만 대에서 내년에는 5,900만 대로 급감할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자, 중국 시장만 놓고 보면 이 화웨이의 공백이 삼성전자와 우리나라의 LG전자의 스마트폰 점유율 확대로 바로 이어지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공산당 중국 시진핑이 가만히 놔둘 리가 없죠. 화웨이의 빈자리를 말이죠. 앞으로 화웨이의 빈자리는 중국 기업인 오포, 비보, 샤오미 등이 메울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고, 화웨이가 중국 외, 즉 글로벌 시장에서 판매하던 많은 물량들을 대신 삼성전자나 LG전자가 그 점유율을 일부 가져올 확률이 높다고 보는 게 현실적인 분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미국 제재와 코로나19 등 문제가 많지만 결국 올해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은 삼성전자가 21%로 1위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그 뒤를 애플 15.3%, 그 다음 3위가 화웨이 15.1%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화웨이 제재는 반도체뿐만 아니라 이 스마트폰 운영 체제라고 하죠. OS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화웨이가 아예 이제 반도체도 못 구하고 OS도 사용을 못하니 시장에서 퇴출 수순을 밟게 될 것이란 분석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화웨이는 지난해 자체 개발한 훅멍으로 안드로이드를 대체하겠다고 호언장담은 했지만 업계의 시각은 매우 이렇게 냉소적이기 때문이죠. 사실 스마트폰은 하드웨어 굉장히 물론 중요합니다만 앱 개발자들을 중심으로 한 생태계 싸움을 절대 무시할 수가 없고, OS 기준으로 안드로이드와 애플 iOS 외에 성공한 사례가 전무하다는 것이 팩트입니다. 아무리 애국 소비, 내수 소비로 전환을 통해 화웨이가 살아남는다 하더라도 아마 샤오미, 오포, 비보보다 더 잘 될 것이란 보장이 전혀 없는 것이죠. 결국 이런 화웨이의 몰락으로 인해 삼성전자가 앞으로 스마트폰 시장에서 1위를 굳건히 하는 계기가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최근 이런 분석 자체가 삼성전자의 실적 기대감으로도 이어지고 있고, 몇몇 증권사에서는 3분기 영업이익이 10조가 아닌 11조 원도 넘을 것이라는 분석을 속속들이 내놓고 있죠. 주가도 굉장히 최근 며칠 만에 많이 뛰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장 미국이 중국을 때려줘서 굉장히 큰 기회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미국 덕분에 우리나라의 스마트폰과 5G가 날개를 달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기 때문이죠. 특히 앞서 약 8조 원 규모의 버라이즌 5G 장비를 수주한 삼성전자가 12월 미국 주파수 경매에서도 대규모 물량을 확보할 것이라는 관측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는 국내 통신 장비 업계에도 분명 긍정적인 대목일 수밖에 없죠. 삼성전자에 납품 중인 국내 장비 부품 협력사 또한 날개를 달 확률이 높습니다. 단기적 악재로 좀 생각해 보자면, 물론 화웨이가 시장에서 차지하는 반도체 그리고 디스플레이 등 구매력 자체가 매우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만, 분명 적어도 줄어든 화웨이의 점유율만큼 스마트폰은 판매될 것이기 때문에 메모리 반도체 관점에서는 단기적 피해는 불가피하지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에는 최소 회복 혹은 그 이상의 시장을 가져올 수도 있는 기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파운드리 시장에서는 적어도 TSMC가 화웨이라는 기업을 수주하지 이제 못하게 되었고, 어차피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화웨이의 칩을 그동안 생산하지 않아왔기 때문에 점유율 격차를 줄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아주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일본 소니가 발칵 뒤집힐 만한 소식인데, 삼성전자가 0.7 마이크로미터 초소형 이미지 센서 라인업을 업계 최초로 구축하면서 또 한 번 반도체 초격차에 나서고 있다고 합니다. 빠르게 늘어나는 초소형 고화소 모바일 이미지 센서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부동의 1위인 이 일본 소니를 잡겠다는 전략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화웨이 제재가 시작되는 바로 오늘 삼성전자가 15일 최소형 0.7 마이크로미터 픽셀을 활용한 모바일 이미지 센서 제품 4종을 공개하면서 업계 최초로 초소형 이미지 센서 라인업을 구축했다고 발표한 것이죠. 자, 아베의 뒤를 이을 스가에게 어떻게 보면 또 경고성 메시지도 전하는 것 같기도 하네요. 딱 오늘인데 0.7 마이크로미터 픽셀로 1억 800만 화소 제품을 구현할 경우에는 기존 0.8 마이크로미터 픽셀보다 센서 크기를 최대 15%, 모듈 높이는 10% 줄일 수 있을 정도로 디자인적인 면에서 굉장히 이익이 많습니다. 픽셀의 크기가 작으면 동일한 화소를 탑재하면서도 이미지 센서의 크기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얇은 디자인 구형이 또 가능하고, 흔히들 많이 말하시는 불편한 점으로 카톡피가 잡을 수 있겠죠. 어찌되었건 삼성전자가 초소형 제품을 1억 800만 화소에서 3200만 화소까지 넓힘에 따라 모바일 제조사가 프리미엄에서 보급형 스마트폰까지 제한된 면적의 고화소 카메라를 탑재할 수 있게 된 것이고, 이런 삼성의 이미지 센서 라인업 강화는 초소형 고화소 투트랙으로 업계 1위 소니가 엄청나게 긴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2분기 기준 삼성전자의 이미지 센서 시장 점유율은 21.7%로 소니 42.5%의 절반 수준으로 아주 많이 따라잡은 상태인데요. 기술력에서도 삼성전자보다 좋지 않은 상태이고, 일본 소니가 삼성전자가 현재 라인업까지 늘려 고객 확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니 소니의 점유율 하락은 예정된 수준일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미국의 화웨이 제재가 본격화됨에 따라 화웨이의 빈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중국 모바일 제조사죠. 이 오포, 비보, 샤오미의 이미지 센서 수요 증가가 삼성에게는 오히려 호재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화웨이는 아시겠지만 그동안 일본 소니의 이미지 센서를 지속적으로 활용해 왔던 반면, 샤오미는 이와 다르게 우리나라 삼성의 초고화질 1억 800만 화소 이미지 센서를 아주 선호해 왔기 때문이죠. 여러모로 어려운 상황에서 또 한번 우리나라 기업들이 도약하길 바라며 이만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제 방송을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이만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알람, 구독, 댓글 한 번씩 꼭 부탁드리고, 코로나로 많이 어려운 상황인데 항상 건강 챙기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항공그룹은 연 매출 10억 달러를 올리는 베트남 굴지의 기업이다. 약 20년 전 중국산 트럭을 수입해 팔던 이 회사를 갑부의 대열에 올려놓은 건 자동차다. 전국의 판매망을 보유한 항공은 2011년 현대자동차와 합작해 자동차 조립 공장을 만들었다. 수입 자동차를 규제하고 국내 조립 생산을 장려하는 정부 정책까지 더해지면서 2018년을 기점으로 두 회사의 시너지가 폭발했다. 항공현대차는 2018년에만 63,526대를 팔았다. 그해 베트남 전체 자동차 판매량의 약 18%에 달했다.
작년엔 79,568대를 판매해 토요타와 치열한 경합을 벌였다. 전년 대비 25% 증가한 수치다. 올 1분기엔 베트남 1위란 타이틀을 거머쥐었다. 항공현대차의 스토리는 1970년대 현대자동차와 일본 미쓰비시가 맺었던 관계를 떠올리게 한다. 현대차는 미쓰비시를 기술 스승으로 삼아 독자 엔진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 기술을 넘겨주지 않으려는 미쓰비시와 청출어람의 길로 가려 했던 현대차가 벌였던 당시의 치열한 암투는 한일 양국의 기업사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으로 꼽을 명장면이다. 현대차는 과거 자신이 그랬듯이 탕콩과 사투를 벌여야 할까? 현재까지 탕콩이 보여준 행보만 놓고 보면 기술 역전의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다. 탕콩그룹은 자동차 조립 한미로 질주를 거듭하며 벌어들인 돈을 건설 부동산업에 투자하기로 결정했다. 이미 호치민시에 3개의 아파트 단지를 건설했고 이달 말엔 다낭시 인근 해변에 신라 호텔 브랜드를 단 9층짜리 고급 호텔을 개장할 예정이다. 호텔 인근에 조성 중인 럭셔리 리조트도 37동에 달한다. 인프라 및 공장 건설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기 위해 탕콩이씨라는 건설업체도 신설했다. 현대건설과 전략적 제휴도 맺었다. 국영기업과 은행을 제외하면 베트남 주요 간판 기업들은 대부분 부동산으로 성장했다. 세계 1위인 빈그룹만 해도 리조트와 럭셔리 아파트 건설로 불을 쌓았다. 지난해 빈그룹이 계열사인 빈페스트를 통해 자동차 산업에 뛰어들고 스마트폰과 TV까지 만들겠다고 선언했지만 빈그룹은 여전히 부동산 재벌로 인식되고 있다. 일례로 전문가들은 빈페스트의 하이퐁 자동차 공장도 부동산의 관점에서 봐야 한다고 지적한다. 하이퐁 정부의 적극적인 후원 아래 바다를 메어 조성한 해안가 공단은 엄청난 규모를 자랑하는데 현재 이곳엔 빈페스트 공장 하나만 달랑 들어서 있다. 빈그룹이 BMW의 구형 모델을 빈페스트 브랜드로 둔갑시켜 판매하는데 실패한다고 하더라도 향후 공단 분양을 통해 떼돈을 벌 것이라는 말이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다. 빈그룹이 올 초 신규 사업으로 공단 조성 및 분양 사업을 추가한 건 결코 우연이 아니다. 기업들의 부동산 쏠림 현상은 베트남 경제의 아킬레스건이다. 부동산에서 나오는 부는 경제 성장의 결과물일 뿐 성장을 위한 마중물이 아니라는 점에서다. 상품과 서비스 등 재화를 만들어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지 않는 한 땅과 건물은 사상누각이나 마찬가지다. 공장 부지의 가격이 오른 건 삼성전자 같은 해외 기업들이 베트남의 저렴한 노동력을 활용하기 위해 앞다퉈 들어왔기에 가능했다. 리조트와 럭셔리 아파트의 가격 상승 역시 해외 관광객과 비즈니스맨들이 베트남으로 몰려온 덕분이다. 코로나 신종 바이러스 감염증은 베트남의 아킬레스건을 더욱 도드라지게 만들 가능성이 높다. 베트남 부동산을 지탱하는 핵심 중 하나는 관광 산업이다. 베트남 GDP의 약 6%가 관광업에서 나온다. 코로나19는 베트남의 헌금화를 낳는 거위를 무용지물로 만들고 있다. 빈그룹의 캐시카우 역할을 해온 빈펄 리조트는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다. 계열사인 빈홈이 새로 지은 럭셔리 아파트들은 미분양 사태에 처했다. 부동산 및 레저 전문 그룹인 FLC의 올해 손실액은 8,400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 시장과 관광 산업의 붕괴가 위험한 이유는 그 파장이 금융으로 번질 수 있어서다. 부동산과 레저로 쉽게 돈을 번 베트남의 간판 기업들은 은행 대출을 이용하기도 쉬웠다. 은행들은 거의 10%에 육박하는 예대 마진을 누리며 시쳇말로 떼돈을 벌었다. 코로나19는 과거의 선순환이 지속될 수 있을지에 심각한 의문을 던지고 있다. 이 같은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베트남 경제가 2009년 금융위기 때처럼 붕괴할 가능성은 낮다. 여전히 해외 자본시장과의 연계가 매우 낮은 데다 차이나 원을 고려하는 글로벌 기업들이 베트남으로 공장을 이전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요한 건 베트남의 발전 속도다. 아킬레스건을 공격당한 베트남은 당분간 절름발이로 지내야 할 수도 있다. 리틀 타이거 베트남이 호랑이로 성장할 수 있을지에 관한 물음표는 여전히 유효하다. 최근 베트남 총리가 한국 기업 공장을 격려 방문한 데 이어 베트남 정부가 오는 30일 현지 한국 기업들과 대규모 투자 상담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한국 기업들이 베트남 현지에 공장을 지으려던 계획을 줄줄이 취소하면서 경제적 타격이 현실화되자 뒤늦게 경제회생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 초 한국에 코로나19가 창궐할 당시 코로나19는 사우스 코로나라며 한국을 비하하고 불매운동을 벌이는 등 혐한을 서슴지 않던 것과는 사뭇 다른 태도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지난 4월 15일 이후로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하지 않고 있는 베트남은 사실상 코로나19가 종식된 것으로 보고 침체된 경제를 살리기 위한 방안을 모색 중이다. 하지만 삼성전자에 이어 효성까지 한국 대기업들이 연이어 베트남 공장 설립 계획을 취소하면서 일각에서는 한국 기업들이 기존에 있던 베트남 공장과 사업장까지 철수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 때문인지 베트남 정부는 한국 기업들에 뒤늦게 손을 내미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난 13일 베트남 주재 한국 대사관은 오는 30일 베트남 하노이 외교부 및인 청사에서 현지 한국 기업과 대규모 투자 상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베트남 정부가 현지에 진출한 외국 기업들과 투자 상담회를 갖는 것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이번이 처음으로 이번 행사는 베트남 외교부가 먼저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베트남 정부는 정부 차원에서 한국 기업과 관계를 쌓는 것에 인색한 모습을 보여왔다는 게 정설이다. 하지만 현재 베트남 경제 상황이 좋지 않고 GDP 성장이 예상치를 훨씬 하회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베트남 정부의 미온적 태도 때문에 인도네시아로 시선을 돌리려 하는 한국 기업에 어떤 변화가 나타날지 관심이 모인다. 한편 코트라에 따르면 한국은 1988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20일까지 베트남에 670억 달러를 투자했다. 이는 베트남에 투자한 135개 투자국 중 가장 많은 금액이다.